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임헌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임헌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노쇼 고객 처벌할 수 있을까요? 회사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났어요. 전동 킥보드 뺑소니 사고. 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고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이죠. 수요일에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간입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변호사님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뭔가요? 예, 미인 형사소송에서 장애인들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일고 있지만 장애인 10명 중 1명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 사법지원 절차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장애인 사법 지원 절차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장애인 사법 지원 절차란 말 그대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소송 절차에 참여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지원 및 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온 제도입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가리지 않고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장애인 사법지원 절차는 오로지 장애인분들만 적용되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고령으로 인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처럼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네네. 장애로 인해 불편한 점이 있는 사람이라면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되지 않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모두 다 이용 가능하십니다. 네네. 소송 절차에서 원고, 피고, 피고인과 같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모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신체적 불편함이 있으신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유용한 제도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 장애인 사법 지원 절차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예, 지금까지 법원이 장애인들에게 유독 높은 장벽이 되어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08년부터 18년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 관련 진정 12,867건 중 사법행정 절차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보고된 건수는 427건으로 전체 약 3.3%에 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청각 장애인의 법정 수어 통역사가 항소를 황소로 잘못 통역한 사례는 지금도 장애인 사법지원 부실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법정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통역사를 법원에서 검토 없이 배정한 결과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통역 부실 문제 외에도 휠체어 이용자가 법정 내부와 청사에 진입할 때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큰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청사 곳곳에 급격한 경사가 있는 배수로를 방치해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동을 방해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장애인 사법 지원 절차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법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신청인은 소송 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사법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수어 통역, 문자 통역, 보청기, 확대경, 문서를 변환하여 읽을 수 있는 파일 제공, 판결문, 전자 문서, 보안 대책 의사소통 기기, 이동을 위한 휠체어나 보조 조치, 활동과 의사소통을 돕는 보조 인력, 휴식 시간 보장 등 장애 유형과 필요에 따른 다양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내 우선 지원 창구에서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민원 상담을 제공하며 사법지원센터에서는 민원 상담과 법률 상담,
외에도 가정 문제, 노무 문제 등 관련 기관의 상담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좀 필요한가요?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죠. 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담당 재판부에 사법 지원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사법 지원의 필요성 및 제공할 편의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장애인 등록증 사본, 기타 장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사법 지원의 근거가 되는 이 의료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법원에 비치된 장애인 사법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장애인 등록증이나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식이나 작성 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과정만 거치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진 않습니다. 신청한 내용이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거나 네. 소송 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현저한 지정을 초래한다고 이제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사법 지원 절차 말고 또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면 또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의 지원 제도가 있을까요? 예, 최근 대법원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법정 출석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영상재판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장애로 인해 법정 출석이 어려운 장애인이 재판에 참여하게 될 경우 지역 내 장애인 복지관을 원격 영상재판 중개시설로 활용하게 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여 장애인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원격 영상재판은 원격 영상재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교통불편 등의 이유로 법정 출석이 어려운 재판관계인이 동영상과 음성을 송수신하는 장치가 마련된 다른 장소에서 재판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개발원과 법원행정처는 내년 7월까지 서울 내 5개 지방법원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포함된 형사재판의 증인신문에 발달센터의 직원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는 장애인 영상재판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이후 전국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할 계획입니다. 네. 현재 서울 지역 내 장애인 복지관, 발달장애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협의 중이며 대법원은 우선 실시 범위를 형사 증인신문으로 두고 대상 장애 유형 및 실시기관을 지체 뇌병변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는 장애인복지관 및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정신장애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각각 설정했습니다. 네. 소송 절차를 앞두고 계신 장애인 분들이라면 법원의 이러한 지원 절차를 적극 활용해서 재판에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사연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지방에 그 참치 가게, 지방에 참치 가게 운영하고 있는데, 네, 노쇼 고객들 때문에 이렇게 상담받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드렸어요. 노쇼 고객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 상황이 있으셨나요? 지난 그 토요일에 일분이 네이버에서 예약을 했고, 네, 근데 저희 네, 네이버 보니까 예약을 해주셨군요. 네, 그 오후 5시 고객분이 2명 예약했고, 예, 예약을 했어요. 가격은 뭐 그렇게 비싸다고 하면 비싸고 하여튼 11만 원 되는데, 네, 근데 예약 시간이 또 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자에 남이 고객분이
뭐 이렇게 등산 아직 못 내려와서 그냥 취소한다고 그냥 일반 홍보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희는 뭐 이렇게 예를 드리 거기에 보면 취소나 아니면은 이렇게 노쇼 같은 거에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안내가 있고 왜냐면 이 경우에는 시를 통화가 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현재 통화 잘 들리시나요? 상담자분? 예, 잘 들리고 있어요. 네네. 계속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통 저희는 이제 예약제로 받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이 작업을 해서 코스마다 이제 요청하시는 코스마다 이제 부위나 아니면 코스에 제공되는 요리가 다 틀려서 네네. 그 예약을 받으면 취소를 하게 되면 그 재료를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겠죠. 네. 이게 다 버려야 되는 건데, 근데 고객분은 일반적으로도 저 통화하면서 하는 말이 다른 데는 다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데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되면 네. 준비된 재료들은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 변동은 가능하니까 늦더라도 와달라. 근데 고객분이 하산하면은 연락 주겠다고 하더니 아예 전화까지 차단하고 그냥 잠수 타시더라고요. 결국 안 나타나셨군요. 네. 이거는 넌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네.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지. 보통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 뭐 사기죄는 안 된다 하고, 근데 업무방해 혐의로 이거 고소할 수 있다라는 걸 봐서 네.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네, 참 요즘 뉴스로 인해서 피해보는 가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예약 손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게 입장에서 손해가 정말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임헌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상담 일단 좀 중간에 끊긴 부분이 있긴 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좀 다 들었고요. 근데 일단 중간에 근데 제가 듣지 못한 부분이 뭐 공지라는 단어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예약을 할 때 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예약할 때 안내문 공지가 이제 있어요. 주의사항이라고. 예, 거기에 이게 저희가 이제 공지가 되어 있어요. 예, 당일 취소는 좀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만약 이렇게 당일 취소할 경우에는 100% 변상을 해야 된다고. 예, 근데 시간 변경은 가능하다고. 예, 그래서 예약할 때 좀 신중히 예약해달라고 이 안내 문구가 발송이 돼요. 예, 예. 그런 공지가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이러한 공지문을 읽었다라는 뭐 확인란이나 뭐 이런 뭐 예약하시는 분이 그런 뭐 클릭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뭐 절차도 있나요? 아니요, 클릭하지는 않아요. 그냥 팝업창으로 뜨나요? 예약하면서 예. 거기에 안내 공지문이 그냥 이렇게 있어요. 예. 그리고 예약 당일에도 3시에 예. 예약하는 거 다시 한번 공지가 되고요. 3시에 한번 전화를 주시는군요, 그쪽에. 아니요, 그 자동으로 자동으로. 그 문자 멘트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공지가 돼요. 예. 이런 노쇼 고객들이 좀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달에 어느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지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자주 있지는 않아요. 자주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은 꼭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네. 요런 식재료 구입비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아까 11만 원 상당의 이제 음식값은 이제 11만 원 상대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위에 해당하는 그 식재료 구입 비용은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따져보면 한 50에서 55%? 예. 50% 정도. 예. 그래서 일단은 상담자분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업무방해죄 고소가 가능하느냐? 라는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라는 예, 부분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형사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일단 이게 노쇼 관련돼서는 사기죄는 좀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미리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예. 예, 일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을 해서요. 그 일단 거짓말이나 이런 걸로 속인 다음에 그 속인 의사에 의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을 해야 이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예약자가 이제 노쇼를 했다고 해서 이제 노쇼 그 자체를 통해서 어떠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좀 평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요. 결국 이제 사기죄로 이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상담자분께서 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이제 성립 여부를 좀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요. 업무방해죄 행위태양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있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이제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위계는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부지를 일으켜서 이를 이용해서 이제 이용하는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위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쉽게 말해서 상대방을 속여서 혼란을 일으켜 갖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이제 위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쇼의 경우 만약 예약자가 처음부터 음식점에 나타나질 않은 의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타날 것처럼 이제 속여서 예약을 하고 실제로 이제 나타나지 않은 경우라면 이제 음식점은 이를 믿고 이제 다른 손님을 받지 않고 그 테이블을 이제 준비를 해놨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업무에 지장을 받아서 이제 업무방해죄 주장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이게 업무방해죄는 이제 고의범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일부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약 당시부터 나타나지 않은 의사였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은 의사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 이제 그 예약하신 분이 그 당시 예약 당시에는 진짜 나타날 의사였다. 그렇지만 그 예약 당일에 가 보니까 이제 마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갖고 어쩔 수 없이 못 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고의 입증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이제 이론상으로는 업무방해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런 그 고의 입증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예약하신 분을 이제 처벌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뭐 다수의 음식점에 이제 뭐 그 이런 식으로 노쇼를 할 생각으로 이제 예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이제 성립이 됐지만 이런 것처럼 단발성 사건의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이제 성립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민사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실제적으로 요 건 관련돼서 이게 주변에서 뭐 민사소송이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를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예. 소상공인이 그냥 이런 게 있으면 예. 다 넘어가지. 그리고 또 소송 거는데 시간하고 예. 그냥 많이 포기하죠, 이래 보면은. 예. 그리고 비용 문제도 이래 보면은 조금 고려하고, 예. 네, 그런 경우가 있죠. 예, 이게 사실 이게 요것도 그 민사소송은 충분히 제기는 할 수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상황이어서요. 법률 비용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게 한 달에 한 몇 건 정도의 노쇼가 발생하는지, 만약에 이제 노쇼 사건들이 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다 동종으로 묶어서 좀 한 번에 의뢰를 하게 된다면 그나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면 이거를 실제 소송 사건으로 이제 만들어서 민사소송을 하기에는 좀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민사소송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손해배상액에 관련돼서도 이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이제 예약자분과 미리 위약금이나 보존금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하셨다면 그 합의의 기초에서 이렇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제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서 이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손해액은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재료 비용입니다. 음식점에서는 당일 예약을 대비해서 신선한 재료를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재료의 신선도가 떨어지면은 재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종의 감가상각비 상당의 청구를 청구할 수 있지만 뭐 인정되는 금액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재료가 부패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좀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테이블을 예약했기 때문에 그 테이블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지 못해서 이제 있게 되는 손해, 이제 일실수입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테이블이 그 예약 손님을 이제 뭐 테이블이 한 개 예약했다면 그 한 테이블에 대한 평균 매출액을 이제 손해로 이제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기도 이제 좀 문제가, 만약 그 예약한 시간에 다른 테이블이 모두 만석이 됐었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워크인 손님들이 들어와서 이제 음식을 주문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 예약자 때문에 이제 뭐 주문을 받지 못한 경우다라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블 평균 매출액은 이제 손해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뭐 다른 테이블이 좀 비어 있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과관계가 이제 인정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장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약금 특약이 있다면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서 충분히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러한 손해 입증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상담자분께서 이제 그 만약에 노쇼의 경우에는 음식값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공지사항으로 했고, 이에 대해서 예약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예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은 이것도 일종의 위약금 특약이기 때문에 이를 계약 내용에 이제 편입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률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만약에 그 안내된 공지문을 안 읽었다고 하면요? 고객이 그 공지문을 읽지 못한 상황이라면 예. 어떨지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서 결국에 원고 측에서 이제 입증해야 되는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인데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 공지사항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할 수단으로서 예약자가 뭐 동의합니다라는 부분은 뭐 클릭하는 장치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를 여쭤봤던 거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뭐 네이버를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네이버에서도 네이버페이나 뭐 이런 자신들만의 이제 지급 결제 수단을 미리 예약 보증금으로 받는 이제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 음식값의 일부를 예약 보증금으로 미리 걸어두는 그런 이제 장치가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그냥 단순히 이제 공지사항만 올리시는 것보다는 추후에 이제 노쇼 사건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음식값의 일부에 대해서만, 그 공정위에서 공고하는 기준은 음식값의 한 10% 정도는 이제 보증금으로 좀 허용하는 공고하는 이제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정도까지는 보증금으로 좀 예치를 받아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조금 적어서 그런데 만약에 많은
인원수로 예약을 걸을 때는 피해액이 되게 크거든요. 만약에 그랬을 때 제가 고소를 했을 때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관련된 비용도 다 그쪽에서 변상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적은 인원이어서 비용이 예. 크진 않지만 만약에 대량 예약이 있을 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 예약을 했을 때 발생하는 청구 비용이 좀 클 수 있잖아요. 예, 그럴 예. 때는 만약에 소송 비용까지 그쪽에 부담할 수 있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예, 예. 그 뭐 적은 인원 대량 뭐 적은 인원이냐 인원이 그러니까 인원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소송 비용 전가 그 부담의 문제는 결국 이제 원고 전부 승소의 경우에는 이제 원칙상 피고가 소송 비용 전부를 이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소송 비용에 대한 이제 산입 규칙이 이제 별도의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뭐 변호사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하셔서 이제 그 실제 이제 소송 사건을 이제 위임을 하실 때 적정한 금액으로 이제 변호사분들께 이제 그 변호사분들과 이제 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조금 네. 이런 일들이 진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법률적으로 너무 조금 까다롭고, 네, 그리고 소상공인 입장에서 많이 좀 약한 것 같아서 네. 좀 속상하네요. 네, 뭔가 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변호사님, 예. 노쇼 시 100% 변제해야 한다는 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아니면은 지금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상태인 건가요? 그렇죠. 예. 네. 네, 상담자분 더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좀 저희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노쇼가 발생했을 때 이제 이에 대한 형사적 대응은 이제 위계의한 업무방해죄 고소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 예약하신 분이 이제 예약 당시에는 정말로 그 음식점에 갈 생각이었다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그리고 이제 예약 당일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장을 하신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업무방해 의도를 갖고 이러한 의도를 갖고 있었음에도 노쇼를 한 것인지, 즉 고의 입증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형사적으로 이제 고소할 때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노쇼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제 손해액 입증에 있어서도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 손해액도 좀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한두 팀의 경우에 이제 좀 매우 적게 이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노쇼 발생 이후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이제 위약금 특약으로 이제 보증금 일부를 이제 받는 방식을 이제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피치 못할 사정이 물론 생길 수는 있지만 정말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가게 입장을 좀 고려하셔서 또 고객분들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2달 전 안개가 자욱한 빗길에서 회사 소유의 2톤 탑차를 운행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빠르게 돌진해오는 덤프 트럭을 피하려다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다른 차량과 부딪히진 않았지만 옆에 있던 전봇대에 부딪혀 전봇대 일부와 전선이 훼손돼 인근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정전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차도 워낙 부식이 많았던 터라 파손 정도도 큰 편이었고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40만 킬로 이상 탄 차를 제가 너무 험하게 몰아서 사고가 났다며 차량 수리비나 견인비 등을 다 제게 청구하려 하는데요. 심지어 이로 인해 저번 달에 퇴직을 했는데도 퇴직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도 넣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정상적으로 퇴직금도 받고 제 잘못이 아니란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 퇴직금에서 차량 수리비 등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회사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다행히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진 않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고가 났으니 그 책임은 직원에게 다 있는 건가요? 이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책임의 최종적인 규정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업무 수행과 관련된 책임 역시 근로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 이거는 매우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네네. 다만 그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이제 경우에는 회사는 원칙적에게 그 내부 구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회사가 보험 처리를 할 경우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게 될 텐데요. 그럼 이 보험료 인상분만큼의 손해 정도는 또 직원이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것도 직원에게 원칙적인 배상 의무는 없습니다. 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험에서 이미 예상된 사고이기 때문에 일반적 사고에 해당합니다. 네네. 특히 근로자들이 항상 사고의 위험을 안고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는 이러한 위험을 근로자 함께 부담하는 것이 부담해야 된다고 보고요. 따라서 보험료 할증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지금 다 사고 비용 등을 이 상담자분께 청구하려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근데 만약 회사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직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규정이 명시된 경우라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긴 한데요. 네. 뭐 이렇게 무과실 책임에 관해서 이제 직원들에게 손해배상을 모두 전가한다라는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가 작성됐다 하더라도 근로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효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우선 취업 규칙은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고요. 이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이제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런 적법한 절차가 이제 이루어졌느냐라는 부분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사용자와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 이제 계약을 맺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또 이게 민법의 대원칙인 자기 책임주의, 이제 과실 책임을 이제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 봤을 때 그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들에게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배상한다라는 취지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효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제는 전봇대 파손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정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피해 금액이 생각보다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 책임 누구에게 있다고 봐야 할까요? 우선 정전으로 인한 이제 확대 손해 문제가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되겠는데요. 네. 이 경우 실제 재판 과정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또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가 이제 하나의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누구에게 귀속될 것이냐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이게 손해액이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결국엔 이 손해가 통상 손해냐 특별 손해냐의 네.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우리 민법상 손해는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로 나뉘어지는데요. 통상 손해는 사회 일반의 거래 관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봤을 때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손해라면 이제 통상 손해라 보고요. 네. 그리고 특별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행위 당시에 이러한 손해 발생이 예견 가능한 경우라면 이것도 손해의 범위 내에 이제 인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를 손해로 인정할 것인지는 결국에 이제 실제 재판에서 이제 입증 책임의 문제, 인정으로 이제 귀역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네.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뭐 정전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을 이제 우선 뭐
회사를 상대로는 사용자 책임에 대해서 이제 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실제 운전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사용자가 보통의 경우에 이제 회사 측이 이제 자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회사 측에 이제 강제 집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원고 승소 판결이 있을 경우 이렇게 회사 측에서 이제 배상이 이루어졌다면 추후에 이제 회사가 근로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는지 문제는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자에게 이제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원칙적으로 내부 구상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또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상담자께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황입니다. 이후에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예, 고용노동청이 진정이 제기되면요, 담당 근로관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이제 출석 요구를 합니다. 네. 양 당사자가 출석 요구를 하면 이제 사실관계를 조사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미지급된 퇴직금의 존재 여부와 만약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후 체불된 퇴직금이 확인이 되면 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지급 지시 명령을 내리고요.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절차로 이행이 됩니다. 그럼 지급 지시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보통의 경우에는 지급 지시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이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자 측에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럼에도 네. 이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을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고용노동청에서 이미 다 사실관계를 조사한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담당 근로관이 퇴직금이 이제 존재하고 그 금액이 얼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확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이제 신청을 해서 체불 금품 확인원을 이제 받으시면 이제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손해배상 명목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차량 수리비를 임의로 공제해도 되는 걸까요? 근로기준법 이제 43조의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제 네. 행위죠. 근로기준법 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된다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을 이제 금지하는 이제 규정인데요. 퇴직금 역시 후불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액 지급 원칙은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됩니다. 만약 이 원칙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노동청에 신고해서 이러한 임의 공제가 있게 되면은 노동청이 신고해서 제대로 된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 이미 신고를 하셨다면 결과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승낙자님께서 유의하실 점 짚어주실까요? 예, 먼저 교통사고 발생과 퇴직까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절차는 한 번에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을 하시면 되니까요. 노동청이 이미 진정을 하신 상황이라면 이제 담당 근로감독관의 이제 조사를 기다리셨다가 그 결과를 갖고 이제 그 다음 절차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출근하는 길에 전동 킥보드에 부딪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편에서 따르릉 하는 자전거 벨소리가 들리더군요. 설마 자전거가 인도로 오고 있나 싶어서 왼쪽으로 비끼는 순간 뒤에서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가 저를 들이받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넘어져 오른쪽 무릎이 쓸리면서 상처가 생겼고 왼쪽 뺨도 보도블록에 부딪혀 멍이 들었습니다. 뒤돌아보니 킥보드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여성 2명도 넘어졌는지 바닥에 앉아 있더라고요. 헬멧은 착용하지 않았고 킥보드 하나에 둘이 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유니폼을 입고 있어서 저희 회사 같은 건물에 입점해 있는 햄버거 가게 직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저에게 괜찮은지 묻지도 않더니 일어나서 다시 킥보드를 타고 가더군요. 사과 한마디도 없이 말입니다. 킥보드를 타고 가버리니 두 사람을 부르지도 못하고 이름이나 전화번호도 묻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그렇게 헤어졌어요. 만약 정중하게 사과를 했다면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본인들 때문에 다쳐서 넘어진 저를 보고도 그냥 간 게 너무 괘씸합니다. 햄버거 가게에 가면 직원들 신상 정도는 알 수 있고 마침 그때 출근하던 제 동료가 상황을 다 봤던 터라 진술도 가능할 것 같아요. 헬멧도 안 쓰고 킥보드 한 대 두 사람이 동승한 부분을 문제 삼고 사과도 없이 가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뺑소니로 처리할 수 있나요? 만약 두 사람이 발뺌할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 전동 킥보드 이런 개인형 이동 장치가 보편화되면서 관련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전동 킥보드랑 전기 자전거가 이제 네. 방치되어서 보행자들에게도 위협이 되기도 하고요.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최근에는 뭐 충전 중에 발화가 되면서 네. 화재 사고도 이제 잇따르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렇군요. 무엇보다 좀 전동 킥보드 운행자의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사연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우선 전동 킥보드가 인도에서 주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에서 주행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이에 따라서 전동 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을 해야 되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에 붙어서 통행을 해야 됩니다. 즉 인도로는 이제 다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로 통행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네. 보도 침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서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참 말이 많습니다. 킥보드 한 대에 두 사람 이상이 동승하는 행위,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두 사람이 동승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질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전동 킥보드 승차 정원은 한 명입니다. 네. 그래서 2인 이상이 전동 킥보드에 탑승하게 되면 네. 법규 위반에 해당해서 4만 원의 범칙금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승차 정원을 초과해서 전동 킥보드를 타면 당연히 이제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전동 킥보드는 바퀴가 작기 때문에 도로 사정에 영향을 더 쉽게 받게 돼서 네네. 이제 넘어지기가 더 쉽게 됩니다. 쉽게 넘어질 수 있게 됩니다. 거기다 여기에 무게까지 늘어나게 되면은 제동 거리가 길어지게 되고 급히 정지해야 될 상황이 오더라도 이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네. 충돌 사고가 있었음에도 사과도 없고 이렇다 할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떴는데요. 이런 경우 전동 킥보드 사고여도 뺑소니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 2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합니다. 네. 따라서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사람을 쳐서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를 했다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따라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상대가 누구인지는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게 필수라고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경찰에 고소를 해서 사고 네. 경위를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고 증거도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당시 사고 상황을 지켜봤던 동료의 진술만으로 충분히 입증이 될까요? 뭐 당시 사고를 목격한 동료분의 진술은 유력한 증거로 활용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네. 보다 좀 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주변에 CCTV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대의 보험 등을 통해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만약 상대방이 전동 킥보드 관련 보험을 가입했다면 충분히 보험사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런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이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네. 이 특약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까지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에요. 가족 중에 가입자가 있다면 꼭 확인을 하셔서 이를 통해서 이제 보상을 받으시기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네, 저런 전동 킥보드 사고가 들면서 인도를 걷는 게 무섭다고 하시는 보행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운행하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간단히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킥보드 관련 규정은 뭐 워낙 비판이 많다 보니까 부랴부랴 네. 이제 대부분 만들어졌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운전자분들께서 이를 지키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규정에 따라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을 하시고 승차 정원도 반드시 한 분만 이제 탑승을 하시고 그다음에 갑작스러운 회전이나 가속을 자제해서 안전하게 주행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합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결혼한 지 5년 된 주부입니다.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서 저도 자유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중에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재택근무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회사에 취직하게 됐어요. 집에서 블로그 홍보, 댓글 작성 등을 하면 건당으로 급여를 주는 곳이었죠. 아이가 어린이집 간 시간에 짬짬이 하면 되겠다 싶어 하기로 했는데요. 회사에서 급여 때문에 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의심 없이 체크카드를 보내줬고 비밀번호도 알려줬는데요.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조사를 받았는데요. 보이스피싱인 줄 전혀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에서는 일단 수사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저도 사기를 당한 건데 제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정말 복잡한 상황에 놓여 계십니다. 사연으로만 보면 상담자님도 엄연한 피해자인 것 같은데요. 일단 변호사님, 이 상황이 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예, 체크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적금 매체에 해당합니다. 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호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적금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범죄 이용을 목적으로 또는 범죄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적금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2호 내지 3호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위 혐의들에 대해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해서 활개를 치고 있잖아요. 체크카드 통장의 계좌를 빌려주는 경우에 처벌 수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결국 보이스피싱의 경우에 이제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사기죄에서 형량은 결국 피해가 이제 가장 큰 이제 연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피해액 1억 원 미만이면 형량은 1년 6개월에서 3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2년에서 5년으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엄벌 의지가 강해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사기 등으로 혐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상담자분처럼 나도 보이스피싱 범에게 속은 것이다. 전혀 몰랐다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 하시더라도 사기 방지로 처벌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네. 이게 체크카드를 건네주시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신 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팩트로 보이고요. 다만 그 당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제 결국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론상 고의는 이제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알면서 하는 이제 확정적 고의도 있겠지만 네.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럼에도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이제 미필적 고의도 이제 고의에 해당하거든요. 때문에 이제 상담자분께서 보이스피싱인지는 명확하게 몰랐지만 뭔가 좀 이상했다. 그럼에도 이상함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시게 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돼서 사기 방조로 처벌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네. 그럼 이상함을 느낀 즉시 그만둬야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뭔가 좀 수상한 점이 이제 느껴진다면 만약에 실제 취업을 하셔서 업무를 하시다가도 이러한 점을 발견하셨다면 즉시 업무 중단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 상담자님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체크카드 대여 과정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던 점을 밝혀야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입증해야 될까요? 일단 본인도 이게 속았다라는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이제 취업과 수입이 이제 절실했던 상황에서 상대방이 신분 확인과 뭐 급여 입금 등의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요구했고 뭐 비밀번호를 요구해서 자신도 이에 속아서 준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밝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크카드 교부 당시에 이게 보이스피싱 관련된 상황이다. 뭔가 좀 이상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자신은 전혀 몰랐다라는 점을 좀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연루가 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정지되기도 한다는데 그럼 정상적인 거래를 못하게 되는 건가요? 예, 계좌가 이렇게 지급 정지되면요. 네. 체크카드를 포함해서 모든 계좌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이를 해지하려면 이의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정상 거래였다는 것을 이제 밝혀야 되고요. 이의 제기는 보통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시면 보통 14일 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 유의할 점 짚어주실까요? 예, 오늘 이제 보이스피싱이 너무 잘 알려지다 보니까 범죄자들 측에서도 이제 이렇게 대포 통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과정에서 이제 속임수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급여가 높다거나 채용 절차가 지나치게 형식적이다. 뭐 이런 경우라면 좀 주의를 갖고 이제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거를 이제 느끼셨다면 즉시 업무 중단을 하시고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추후에 이제 자신의 무죄 주장에서도 이제 좀 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임원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